여러분, 만약 동남아시아의 깊은 산속에서 들리는 낯선 노랫소리가 한국의 민요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영국에서 온 한 음악 민속학자가 베트남 흑몽족 마을에서 전통 민요를 조사하다가 자신도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의 기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도저히 이 감정의 정체를 설명할 수 없었고 결국 한국까지 직접 날아오게 되죠. 그녀가 흑몽족과 한국 사이에서 발견한 건 단순한 음악의 유사성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전하는 말투, 제사 방식, 아이들의 놀이, 밥상 앞의 예절, 모든 것이 말없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언어를 넘어 흐르는 정서의 연결일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어느 평범한 연구실 책상 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윌로우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의 SOAS 대학에서 아시아 민속음악과 정서 구조를 연구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제 연구는 주로 전통 민요와 의례 속에서 어떻게 감정이 언어와 억양으로 표현되는지를 탐색하는 일인데요. 이를테면 슬픔은 어떤 멜로디로, 기쁨은 어떤 리듬으로 전달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까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다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음악 중에서도 특히 인도, 일본, 중앙아시아 음악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한국은 그저 K-팝, BTS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게 전부였죠. 하지만 작년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한 영상이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영상은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70대 할머니가 부르는 전통 민요였어요. 마치 누군가의 슬픔을 꾹꾹 눌러 담은 듯한 목소리였고 끄틈 처리에서 울리는 듯한 떨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며칠 뒤 또 다른 연구 자료에서 베트남 북부 흑몽족의 민요를 들었을 때 저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멜로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순간 제가 들었던 한국 민요와 흑몽족의 노래가 정서적으로 아주 유사한 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멜로디의 유사성 이상으로 감정을 풀어내는 방식, 슬픔을 꾹 참다가 말끝에 터뜨리는 식의 표현법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낯익었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냥 우연이 아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논문 주제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시아 민속음악의 감정 구조 비교 한국과 베트남 흑몽족을 중심으로. 당시 지도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롭다고 하셨죠. 그렇게 준비에 들어간 지 2달, 저는 하노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흑몽족은 베트남 북부 라오카이 지역의 고산지대에 모여 사는 소수민족으로 독특한 언어와 전통 일에, 그리고 음악적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기차와 자동차, 그리고 산길을 오르는 비포장 지프까지 거의 이틀이 걸려 도착한 흑몽족 마을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한 그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어요. 아이들은 맨발로 뛰놀았고 할머니들은 손으로 옷감을 짜고 있었습니다. 흙냄새와 불향, 고요한 산바람이 뒤섞인 공기는 이국적이면서도 기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통역을 맡아준 타오 씨와 함께 마을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주민들이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낯선 서양인이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나타났으니 그럴 법도 했죠. 하지만 저는 정중히 인사를 드렸고 마을 장로인 응우엔 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제 손을 잡아주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노래 가끔 먼 나라 사람도 좋아해요. 타오 씨가 통역한 그 말이 어쩐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감정의 언어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 그것을 직접 관찰하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서로를 부를 때의 말투, 조심스러운 부탁의 말끝, 노래를 부르며 짓는 표정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메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전통 놀이를 하며 서로를 부르는 장면을 관찰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친구를 부르며 마이에나 하고 부르는 억양을 들었는데요. 그 말끝의 애잔함과 부드러움이 묘하게 제가 영국에서 함께 자라난 한국인 친구의 어머니가 자녀를 부르던 억양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한 가지 문장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감정은 언어보다 오래된 기억이다. 그날 밤
저는 제 텐트 안에서 오래된 녹음 파일을 다시 틀어보았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의 시골에서 수집했던 민요 자료였죠. 그리고 그 위에 오늘 녹음한 흠몽족 아이들의 노래를 겹쳐 들었습니다. 두 노래는 언어도 리듬도 다르지만 정서의 결이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그리움, 같은 애틋함, 같은 조심스러운 배려가 묻어 있었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마무리하기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흠몽족의 노래 속 정서가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걸까? 이 의문을 품은 채로 저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조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일부 민요와 소리구조, 그리고 몇몇 다큐멘터리 속 장면들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공항 안의 정돈된 질서와 조용한 분위기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흐트러짐 없는 사람들이 어딘가 익숙한 조심스러운 정중함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장 서울로 향했고 한국 전통음악학자인 이서준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민요 연구와 한국 전통 정서에 깊은 조예를 가진 분으로 제 연구 주제에 큰 흥미를 보이셨어요. 베트남 흠몽족과 한국 민요 사이의 감정, 구조 비교라 매우 신선한 시도입니다. 교수님의 말에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첫날부터 본격적으로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시골 마을을 방문하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놀라운 사실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한 경기도 마을의 노인회관에서는 할머니들이 앉아 술을 놓으며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부르던 노래는 태평가라는 전통 민요였는데 그 안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정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 소리는 흠몽족 할머니가 손녀를 부르며 들려줬던 자장가와 겹쳐졌습니다. 음계도 언어도 달랐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그 리듬과 흐름, 특히 어미를 길게 끌며 울리는 방식은 너무도 비슷했죠. 엘레나 씨, 감정은 언어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 법이지요. 이서준 교수님의 말씀이 저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의 한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혼자 앉아 흠몽족 마을에서 녹음한 음성과 오늘 들은 한국 민요를 나란히 재생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결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음파를 비교해봤죠. 놀랍게도 감정을 극대화하는 파형의 구조가 매우 흡사했습니다. 억양이 낮아졌다가 살짝 상승하며 마무리되는 구조, 제가 흠몽족 마을에서 경험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교수님은 저를 경상북도 안동의 한 마을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거기서는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집안의 풍경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여 조상께 음식을 올리고 두 손을 모아 정중히 절하는 모습.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흠몽족 마을 광장에서 올렸던 조상 제의식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제단을 차리고 순서를 지켜 음식을 올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손동작과 절하는 각도, 심지어 음식을 올리는 순서까지도 아주 비슷했어요. 저는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런 절차는 오랜 역사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조선시대 이전, 삼국시대 때부터 내려온 문화입니다. 제사 의례는 우리 민족 정서의 뿌리 같은 거예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흠몽족의 그 문화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연구가 계속될수록 저는 흠몽족과 한국 사이에 놓인 감정 구조의 유사성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전통놀이나 노래뿐 아니라 말을 할 때의 태도,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공공장소에서의 거리감 유지,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의 말투까지도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른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말끝을 길게 끌며 감정을 덜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흠몽족과 한국 양쪽 모두에서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감정이 언어와 문화 너머에서 흐른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안에서 비교 연구가 아니라 감정의 원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서울의 한 골목에서 우연히 들른 식당에서 노부부가 조용히 식사를 하며 서로를 부르는 말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된장찌개 더 줄까? 그 말끝의 부드러움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건 미애니 할머니에게 부르던 말투. 그때 그 감정의 결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화는 다를 수 있지만 감정은 닮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정서라는 말로 가장 정확히 표현된다. 연구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서울 시내의 한 전통음악 박물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감정 문화의 차이와 연결이었고, 저 역시 흠몽족과 한국의 민요, 비교에 대해 간단히 언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몇몇 학자들과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엘레나 씨, 그 유사성은 혹시 너무 민감하게 해석하신 건 아닐까요? 동양 문화권 전반의 공통된 정서 양식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가 느낀 그 감정들이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교수님과 함께 한 지방 도시의 재래시장에 들렀습니다. 전통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와 상인들의 빠른 말투 속에서 저는 갑자기 큰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그 전까지 제가 한국 사회에서 느낀 정서들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것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말끝이 날카롭고 목소리도 크고 거칠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장에서 어떤 상인에게 길을 물었을 때 그는 퉁명스럽게 몰라요 라고 대답했고 저는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감상적으로만 이 문화를 바라본 걸까?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저는 조용히 숙소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정칭이라는 개념은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한 걸까? 문득 흠몽족 마을에서 미엔이 말하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은 말보다 더 길고 더 깊은 거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다잡고 교수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혹시 치과나 병원처럼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정서를 관찰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한국의 전통 의료 문화와 현대 시스템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체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잘 아는 치과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의 치과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진료 예약부터 너무나 체계적이었고 간호사분들은 친절했지만 무척 조용한 말투로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 역시 처음엔 말이 없었지만 제 불안을 눈치채고는 아주 천천히 눈을 맞추며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작은 배려와 시선에서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저는 의사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모든 한국 병원이 이렇게 배려 중심인가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말을 아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불안을 주지 않으려고요. 그게 어르신들한테 배운 방식이에요. 말투도 정서니까요. 순간 전기가 머리를 스치는 듯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말의 방식, 억양, 눈빛 모든 것이 정서의 언어였던 거예요. 그 길로 저는 다시 흠몽족 마을의 음성 녹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애니 할머니와 나누던 대화를 반복해서 들었죠. 조금씩 천천히 해야 돼. 그 말의 어조, 길이, 속도까지 서울 치과에서 들었던 말투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상인이 퉁명스럽게 말했던 것은 상황의 차이일 뿐. 그 사람 개인의 문제였지 한국 사회 전체의 정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정칭은 항상 부드러운 말투가 아니라 필요할 때 조용히 다가와 상대의 감정을 먼저 살피는 그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하여 논문 초안을 새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흠몽족과 한국의 정서 구조는 언어의 유사성에 그치지 않는다. 감정의 흐름을 읽는 방식, 감정을 표현할 때의 억양, 상황에 따른 언어적 배려는 그들의 오랜 기억을 닮았다. 서울에서의 연구 일정을 마친 뒤 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낯선 이국의 거리였던 서울과 흠몽족 마을의 풍경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런던의 회색빛 하늘 아래에서조차 그들의 미소와 따뜻한 말투, 그리고 저를 감싸주었던 말없는 배려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SOAS 대학으로 돌아와 저는 박사 논문 최종 발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표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감정의 억양 베트남 흠몽족과 한국 전통문화 속 정서, 구조 비교 연구. 발표 당일
강의실은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첫 장을 넘겼고 흠몽족 마을에서 녹음한 미엔의 노래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돌며 부르던 그 노래, 미엔의 조용한 목소리, 그리고 서울 노인회관에서 할머니가 부르던 민요가 겹쳐졌습니다. 제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이 두 곡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같은 리듬, 같은 감정의 흐름, 같은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건 정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깊은 유산입니다. 관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 제사에서의 손동작과 음식 차림, 어린아이를 부르는 억양,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간접 화법으로 전하는 방식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서란 단지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말보다 오래되고 언어보다 넓게 흐르는 인간 사이의 감각적 언어입니다. 저는 이 여정을 통해 그것을 흠몽족에게서 발견했고 한국에서 확인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 속엔 이해와 감동이 깃들어 있었어요. 한 교수님이 조용히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이번 연구는 비교 민속학을 넘어서 정서적 고향을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통화한 후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루비야, 아빠가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다더니 너도 듣고 있다며? 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할머니 자장가 얘기 듣고 나도 궁금해졌어. 아빠, 한국말엔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흠몽족 마을에서 미엔과 나눴던 감정이 이제 제 딸에게도 흘러들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정은 그렇게 혈연도 언어도 초월해 전해지는 것이었어요. 몇 달 후, 저는 딸과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경북의 한 마을에서 조용히 된장찌개를 나눠 먹으며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 맛 할머니가 보내준 장맛이랑 비슷해. 그리고 저 할아버지 말투 흠몽족 할머니랑 너무 닮았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정이야. 말 끝에 담긴 마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 한국의 밤, 고요한 한옥 게스트하우스의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흠몽족 마을에서 본 별을 떠올렸습니다. 멀리 떨어진 두세 개. 하지만 그 안에서 흐르고 있던 건 하나의 감정, 하나의 숨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멀리 유럽에서 온 한 연구자가 베트남의 산골 마을에서 정이라는 감정을 발견하고 그 실체를 찾기 위해 한국까지 찾아왔다는 이야기, 정말 놀랍지 않으셨나요? 그녀가 느꼈던 따뜻함, 배려, 그리고 말끝에 담긴 정서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자랑스러운 한국의 정이라는 사실,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으셨나요? 이처럼 한국의 문화와 정서는 언어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